1호기가 지금 몇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는 8가구. 8가구. 2호기는 13가구. 13가구. 그럼 짓고 있는 거는 14가구. 14가구.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0가구가 넘는데 그렇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룸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들의 성향이 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해도 40대 초반이거든요. 거의 다 저보다 어리거나 비슷하거나 거의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회초년생분들이 들어오면은 대화가 안 통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4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도 되긴 하지만 다중주택에 근저당을 깔고 그 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을 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라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생은 대학생은 없죠. 없겠네요. 그럼 1호기에서 2억이 나왔고 풀피로 네네. 2호기에서도 7억. 그러면 지금 9억이 생긴 9억이 생기고 그 9억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거 하고 있죠. 세 번째 거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럼 이건 예상 풀피가 어느 정도? 요것도 한 7억 정도. 7억? 네.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 100억 넣으면 200억 되냐? 그건 아니고 다중주택이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가 크기가 있잖아요. 네. 크기가 있고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상 봤을 때 은평구에서는 풀피 맥스로 찍으면 한 7, 8억. 7, 8억. 그래서 지금 3개 다 하면은 한 18억? 서울에 등기 깔고 등기 세 개 깔고. 등기 그쵸. 깔고 17.74억 정도가 대략 17억으로만 잡아도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신용대출 2억에서 1억은 신용대출이었으니까 그건 갚아야 되고 네. 아이고 갚고 뭐 세금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막 1억은 좀 한 15억 남네. 네, 그쵸. 수중에. 네. 이거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전세로 놓고 이제 월세 한두 개 정도 놓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해서 이제 그걸로는 이자 정도는 충당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피로 때려서 때려서 그쵸. 풀피 때리고 은평구에 115평 깔고 15억. 15억 벌고.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하다. 네. 아, 그래서 읍소 투자. 읍소 투자하고 이제 GTX 들어오면은 또 팔고. 근데 이제 이게 재무적으로 그럼 부채 아니냐,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실 그렇죠. 것 위험할 같은데요. 수 있죠. 위험하고 어쨌든 그분들을 활용한 거죠. 저는 그분들이 이자를 내주시는 걸로 제 통장을 채운 거고 그걸로 이제 뭐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 다 고통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저당이 없어도 내가 만약에 사람이 도박을 빠졌어.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서 막 빚지고 왔는데 내 소유 건물이 피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알바를 해도 갔거든요. 이자 정도는. 물론 뭐 그래도 근저당이 없는 게 더 안전하긴 한데 이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 건물을 지키려고 하고 건물 운영을 잘 하면은 사실 그거를 좀 활용하는 거는 적폐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뭐 잘 활용하면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 크기를 불리는 기간을 확 줄일 수 있고 이제 그걸로 내가 떡을 사 먹거나 뭐 차를 사거나 소비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좀 키워갈 수 있다고 하면은 시간을 앞당기는 과정의 하나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3호기 진행 중이신데 그러면 또 4호기도 4호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15억 정도 되면은 대출 없이도 그냥 다중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시설자금 대출 뭐 시공사 읍소 안 하고도 막 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크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다중주택을 하기에는 너무 자본이 커.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안전한 건 또 내 성향이 아니니까 제 성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읍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읍소해야 되니까. 거기서 더 큰 판을 가는 거죠. 더 큰 판이라면? 이제 빌라 분양을 하거나 빌라 분양을 해서 다중주택은 땅 크기가 한 4, 50평 정도? 30평에서 4, 50평까지 하는데 아예 그냥 80평에서 100평까지 가가지고 그냥 다세대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걸 하거나 조금 더 키워서 그냥 오피스텔을 개발을 하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다중주택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로 좀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1번 테크, 주거용 테크로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는 이제 근생 건물로 가는 거죠. 꼬빌. 진짜 꼬빌. 근생으로 가서 그거 개발해서 근생은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금으로 꼬비를 개발하든지 꼬비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맞춰놓고 시세 차익을 보든지 투자 가용금이 많으면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만 돼 있으면 이게 뭔가 자산이 있을 때 좀 투자 폭도 많고 그거를 더 불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일 때보다 훨씬 수월하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꼬비를 보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안으로 꼬빌로 그쵸, 네.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거는 이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반기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꼬빌
보러 다녀야 되겠네. 지금부터 좀 보고 있어요. 썩은 꼬비를 보러 다니시는 거세요? 그거는 이제 개발을 하려는 게 썩은 꼬빌인 거고 애초에 나온 거는 큰 의미는 없죠. 그게 주택이든 뭐가 됐든 어차피 멸실하고 할 거니까. 잘 부서지는 거 그냥 그렇죠. 찾고. 잘 부서지는 거. 아니면은 기존 근생을 아니면 기존 주택을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존에 다 주거형이었으니까 주거형이 명도하기가 쉽거든요. 다 이사를 가시거나 맞아. 세입자를 하니까 명도가 쉬우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명도가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서 그래서 연남동이나 연희동에 이런 데가 대수선을 해가지고 카페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연남동 거기 홍대 뒤쪽 그렇죠. 거기 막 계속 확장되잖아요. 그 땅값이 거기는 데는 서울 외곽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평당 그냥 기본이 5천 원 넘는 것 같아요. 좀 역세권이거나 하면은 한 7, 8천? 다들 뭐 강남 가라고 해가지고 강남 가기에는 아직 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만약에 4, 5개를 꼬비를 하면 그거는 에쿼티 확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팅할 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매각 차익으로 가야죠. 적당히 해야죠. 아니면은 임대 수익을 봐도 되고 그러니까 수익률로 아예 접근해서 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 보면서 조금 시세 차익 보고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개발해놓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 나왔을 때 뭐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여기서 자산이 좀 불어나면 지금 주택 3호기까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저당을 조금 없애야죠. 지어나가는 이제 거죠? 조금씩 없애 나가고 그거를 하나씩 월세로 바꿔야죠. 이게 또 좋은 점이 일단은 전세랑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땅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레버리지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풀피된 걸로 뭔가 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거나 임대 수익을 만들어서 이거를 올라가는 상태로 계속 하나씩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서 전세 월세로 바꿔나가고 여기서 번 거를 이제 여기를 계속 옮기면은 이게 언젠가는 나중에 알짜가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 없이 다 월세. 순수, 퓨어한 상태. 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제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이제 그때 팔아도 되고 또 그때 팔면은 그 시간 동안 또 이제 지가 상승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차익도 보고. 지역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은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아는 지역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역이라 하면 제가 있는 지역이겠죠. 그러면은 건축을 하면은 어쨌든 너무 멀리 있으면은 좀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봐야 되니까. 그래도 집 근처라는 게 막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막 서울에 사시면 그래도 서울에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뭐 전라도에 사는데 서울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겠죠. 막 매번 가봐야 되고 이슈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건물 운영할 때도 관리자를 고용을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역.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빌라 지어서 막 분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분양하는 분들은 그냥 사업으로 보는 거죠. 이 컵 만들어서 팔듯이 그냥 사다 팔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결국 우리가 또 투자자니까 사서 팔기 전에 어느 정도는 또 시세 차익도 살짝 보고 또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곳. 저는 그냥 인서울이면 웬만하면 괜찮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여력이 되면 그냥 교통 호재나 그러니까 GTX나 신안산선 역세권이 생기는 곳 근처 뭐 그런 데 바운더리를 잡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필지를 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세권 같아요. 왜냐면은 다세대나 다가구는 그 세대당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근생이나 다중주택은 그 면적당 주차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원룸을 한 열 몇 개 지어도 주차가 2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가 필요한 분은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누구겠어요? 다 사회초년생인데 차 없는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분들이 다 지하철 탈 거거든요. 근데 여기랑 멀어버리면 임대가 안 맞춰지겠죠. 그나마 빌라나 다가구는 차 주차가 되니까 좀 덜한데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거의 무조건 역세권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서울의 역세권.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하실 때 재개발 이슈나 이런 게 없는 쪽을 그쵸, 없는 쪽으로 해야죠. 해야 되겠네요. 네. 재개발 이슈가 있는 쪽이면 빌라를 투자하는 게 맞고 지분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는 그냥 딱지가 있는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뭐 반지 하나, 뭐 뚜껑도 요즘에 뭐 한다면서요. 찾기 힘들지만 네. 뚜껑도 좋죠. 네. 뭐 그런 걸 하는 게 맞고 재개발이 없는 데는 그냥 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로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사실 인서울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인서울 중에서도 뭐 진짜 핵심지면 좋겠지만 핵심지는 땅값이 워낙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좀 외곽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강남이나 그 여의도 종로 쪽으로 출퇴근 가능한 전철이 있는 역세권 많아요. 찾아보면 뭐 영등포는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영등포, 금천구, 구로, 강서, 뭐 은평, 성북 그런 데만 찾아도 사실 아직 평당 2천만 원 이하짜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건축하고 남은 자재 폐기물 같은 건 시공사 처리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새벽님도 네. 지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 건물 짓는 거에. 건축주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건 없어요. 그 시공사랑 도급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라는 게 그 건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그냥 다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만 잘 쓰면은 그 도급 계약서 안에 공사 중간에 막 돈 더 달라는 분 없냐고 막
물어보셨잖아요. 공사 계약을 할 때도 공사비로 확정을 하고 이 확정된 공사비에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딱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공사 금액, 얼마의 금액을 한다. 그 다음에 이 공사비의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포함하냐. 아까 말씀하신 뭐 폐기물 당연히 포함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 계약서가 막 이만해요. 두께가. 뭐뭐뭐 포함되냐. 자재는 뭐 하냐. 다 포함되고 이걸 포함한 금액이 요거고 언제까지 할 거다. 그 세 개만 사실 딱 갖춰져 있고 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뭐 그것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리는 일단 감리가 구청에서 나오고요. 감리라고 해서 구청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이제 불법으로 지으면 안 되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확인 감독을 하는 게 이제 감리를 쓰죠. 건축사를 랜덤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 잘 짓는지 한번 봐. 그래서 뭐 감리비 저랑 감리 계약을 해서 감리가 일단 보고 계약을 할 때 팁이 그 시공사가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저 건물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저 건물의 지번을 박아요. 뭐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건물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자재를 쓴다라고 해버리면 그 건물이 실물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계약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뭐 자재를 좀 퀄리티를 낮은 걸 쓴다거나 할 때 그 건물은 저건데 왜 이건 이거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조항도 넣을 수 있군요. 아, 그렇죠. 특이하게는 뭐든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건축 자재나 인건비에 관한 사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풀리기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자재나 인건비. 처음에 도급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제 사항들을 다 이제 계약서에 넣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철제 같은 거, 뭐 철골 같은 거를 뭐 중국 거를 쓰느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맘먹고 하면은 못 막죠. 8mm짜리로 한다고 해놓고 그쵸, 그쵸. 6mm를 쓴다든지 네. 4T짜리를 2T로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견적 부풀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견적을 뽑았을 때 뭐 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하면은 일단 안 해버리니까 적정한 견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견적이나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설계해준 설계사가 있잖아요. 설계사한테도 부탁을 해도 돼요. 현장 소장이랑 좀 친해져 놓으면은 그분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감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사진 찍어서 공사 현장 공정별로 사진 찍어서 그 감리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분들이 막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소장님이 그거를 다 찍어서 보내줄 때 그 단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그걸 다 모아놓거든요. 그럼 그 사진에 보고 뭐 납품서라든가 뭐 철근 들어오면 납품서 같은 것도 다 찍어서 보내주니까 사실 뭐 그런 걸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공사 중간중간 직장인이셨으니까 네네. 공사 중간중간에 만약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이게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일단은 저는 점심시간에도 가보고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가요? 차 타고. 광화문에서? 네. 광화문에서 은평구까지 가요.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 소장 체크하고 뭐 시간 여유 되면 밥도 사주거나 아니면 현장 소장이 건축주를 부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배지, 벽지, 뭐 이런 거 마감재 같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고르라고 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가거나 공사는 토요일도 하거든요. 토요일엔 거의 매주 가고 퇴근하고는 못 가고 뭐 그렇게 하죠. 좋은 감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왜요? 감리는 사실 랜덤인데 그 두 번째 현장의 감리분이 진짜 까다로운 분을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었거든요. 감리의 원래 취지는 건축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시공사로부터 이 건축주가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게 감리의 취지인데 네. 이게 너무 FM이면 건축주도 힘들어요. 그 팁이 뭐냐면 사실 랜덤이기 때문에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는데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할 때도 철거 감리가 필요해요. 네. 철거 감리도 구청에서 지정을 해줘요. 근데 철거 감리는 뭐 돈 한 2, 300 주면은 철거할 때 감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철거 감리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게 있고 철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철거 감리를 나왔는데 그분이 나오면 한 번은 뵐 거 아니에요. 철거할 때 뵀는데 그분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을 지정해서 감리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철거를 했던 감리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해서 그 시공 공사하는 감리를 구청에서 뺑뺑이 돌리는 걸 안 받고 나 철거 감리 이분이 그냥 연장으로 해서 이분으로 지정을 할게 하면 할 수 있고 근데 철거했는데 나는데 그분이 말이 좀 통해 좀 괜찮은 것 같아 바빠 막 공사 현장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해달라고 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공사를 할 때 뭐 특수 공법이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일반적인 공법이 아니고 뭔가 특수 공법을 집어넣으면 내가 감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공사비가 올라가는 대신에 감리를 내 마음에 맞는 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공사비가 특수공법을 써서 1,000만 원이 더 오른다. 대신에 내가 감리를 입맛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뺑뺑이 돌린 감리한테 그 공사비 1,000만 원 아끼고 그냥 뒤로 500 지어주면 그게 500도 절감되고 뭐 그게 또 나을 수도 있다라는 뭐
저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뭐. 근데 뭐 감리는 또 케바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특수 공법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죠. 그냥 첫 번째 감리부는 랜덤이었는데 괜찮았고요. 두 번째 분은 좀 힘들었고. 그것도 랜덤이었는데 네, 힘들었고. 그래서 세 번째 분 할 때는 철거 감리분이랑 하기로. 네, 철거 감리 한 분이 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뭐 건축과 하면서 뭐 교수님하면서 학술 활동도 하고 하셔가지고 바빠.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잘 찍어서 보여드리면. 근데 이제 시공사랑 건축주랑 잘 마음이 맞으면은 그게 편한 거고, 정말 FM대로 시공사를 비딩해서 선정해가지고 진짜 FM대로 감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 받는 것도.